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전 진짜 처음이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어색한 순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2000년도에 양평으로 그러니까 귀농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귀농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된 거죠. 33살에 이제 서울 생활을 접고 양평으로 내려왔는데 20년 동안 농사를 짓다 보니 20년이 지나갔어요. 정말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는데 제가 그동안 뭐 여기저기서 뭐 공석이나 사석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귀농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귀농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했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다 보니까 제가 귀농을 선택한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답변이 솔직한 저의 답변이 아니었다는 게 스스로 생각해 보니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자립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귀농을 선택했다. 되게 그 답변이 이제 화려하죠. 그리고 철학적인가 싶기도 하고 생태적인 삶과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하다 보니 농업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농촌이 이제 늘 산업화 시대 이후에 어려웠었는데 우리 농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리고 산업화 공업화 되면서 망가진 자연 환경, 뭐 땅과 물과 이런 공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운동적인 당위를 목표로 귀농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적절히 섞어서 귀농한 이유를 얘기했던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서규섭 너무 솔직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생활을 이제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오면 많은 것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공간만 이동했을 뿐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서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방법만 다를 뿐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팔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그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도 길어요. 한번 봄에 씨앗을 뿌리면 수확하자면 여름이 지나야 되고 가을이 와야 되니까. 근데 그동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수입은 더 어렵죠. 근데 도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면 아이들의 교육 문제 또 훨씬 어렵죠. 도시와 똑같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려면 농촌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양평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아이들을 서울로 학원을 보내요. 강남으로.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이런 모습도 봤어요. 딸을 3명 둔 농민인데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강남으로 가요. 어떤 아이는 영어 학원에 갈 거고 뭐 미술 학원에 갈 거고 갈 텐데 이 아이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시쯤 전철을 타고 오는 아이, 11시쯤 전철을 타고 오는 아이, 막차는 한 1시 넘어서 있거든요. 그때 막차를 타고 오는 아이. 그래서 이 부모는 마을에서 아이를 데리러 3번 나가야 되는 거죠, 밤중에.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아이가 3명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이상을 그러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봤고, 또 도시의 답답한 뭐 회색 빌딩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그 어떤 그 뭐랄까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경쟁, 그리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있죠.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형태로 시골에 오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흔히들 귀농을 하면, 저도 똑같은 비슷한 전철을 밟았는데 도시에서 그럭저럭 벌었던 돈들을 한 3년, 5년 동안 농촌의 농사에 적응하는 기간에 다 까먹어요.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왔을 때는 제가 경운기를 운전할 수도 없었고, 트랙터를 모는 기술도 없었고, 퇴비를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 이제 까먹다 보면 집안에서 뭐 교육 문제, 부모님이 계시면 부양해야 되는 문제, 식구들 간에 이제 갈등이 발생해요. 돈이 있어야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니까, 부모님 부양을 하니까, 이런 문제로. 그래서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한 5년쯤 지났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해 돈이 좀 되는 작물을 심어보자. 맨날 그 얼갈이 배추 심고 뭐 총각무 심고 이런 이제 비교적 재배가 쉬운 작물을 심었거든요. 다른 것은 엄두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유기농 하시는 농민들이 제일 재배가 까다롭다 하는 작물이 딸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속에다가 이제 딸기를 짓기 시작하고, 비교적 이제 30대 젊었으니까 인터넷 공간에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블로그를 만들어서, 근데 블로그만 만들 수 없으니까 농장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귀농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이 자기 땅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매년 그 농사하기 어려운 땅들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좋은 땅들은 베테랑 농민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벼를 심으면 기계가 빠져서 수확하기도 힘든 땅, 뭐 밭작물을 심으면 이제 짐승들 피해가 있어가지고 고스란히 다 이제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땅만 계속 오는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딸기를 재배한다고 해놓고 일단 인터넷 공간에 농장 이름을 이제 맨날 며칠 고민한 끝에 이름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경기도는 뭐 이천이나 양평에 딸기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딸기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논산이나 이런 밑으로 내려가서 기술을 배워오고 이런 상황이었었고, 근데 딸기를 해놓고 이게 팔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제가 딸기 농장 홈페이지를 그때 만들었었는데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막 다운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을 오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당 뭐 10,000원 이러면 하루에 100명 오거든요. 100명 오면 10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기농에서 농사 짓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농사 지어 보라 그러세요. 못 벌어요. 드는 비용이 그보다 훨씬 많지만, 그러니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딸기 재배 면적을 늘리는 거죠. 왜냐면 요 규모의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체험객 수가 100명이다 이러면 2배로 늘리면 200명 되지 않을까? 300명 되지 않을까? 요즘은 저희 양평에 보면 하루에 1,000명까지도 받을 수 있는 농장들이 많이 생겼고, 무농약, 유기농 뭐 다 합쳐서 친환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친환경 딸기 재배하는 농가가 한 40-50농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딸기 지을 때는 한두 농가 될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소위 말해 제가 그 이름하기를 상업적 유기농의 길로 들어서는, 원래 유기농의 정신은 그렇지 않은데 유기농을 배우고 시작하면서 가졌던 초심, 이상 이런 것들이 현실에 굴복하게 된 거죠. 현실이 더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니까 당장 입에 풀칠해야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하다 보니 나의 농사 형태를 이렇게 바꿔나가다 보니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이제 2당 10,000원짜리 이렇게 고객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고객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그 호스트라 그래요. 이게 2만 원짜리 쓰다가 뭐 5만 원짜리 늘려서 더 많은 몇만 명이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 20년이 왔고, 또 그런 길로 이제 소위 말해 상업적 유기농의 길로 접어들다 보니 또 주변에서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제 농촌에 인구가 자꾸 주니까 그걸 또 젊은이들은 없죠. 이미 농촌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끊기지 오래고 또 70, 80 된 노인들이 주류로서 사용하고,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 60, 70 먹은 할아버지 농부들이 마을 청년회를 하고 한갑된 분들이 마을 회관에 가면 잔심부름 다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막내가 된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자체나 행정에서는 젊은 청년 귀농 인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본 우리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요. 양평도 그렇고 억대 농부를 만들어 주는 방법, 귀농 교육을 하면 그런 거 많이 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억대 농부가 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양평에도 한 10명, 20명 정도 억대 농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의 농정의 목표가 그 억대 농부를 내년에는 배로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런 속에서 농업도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뭐 경쟁, 또 이윤 창출, 뭐 이런 식의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이런 자본주의의 뭐 특히 요즘은 신자유주의 논리에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뭣도 모르고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시골에 가면 뭔가 될 줄 알고, 시골에 가면 뭔가 내 삶이 달라질 줄 알고, 삶의 방식이 바뀔 줄 알고, 도시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느껴서 왔더니 그 고민은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농을 한 이유는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 뒤로는 이제 왜 귀농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솔직히 30살의 나의 고민은 몰랐어요. 유기농이 뭔지도 농사의 농자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냥 막연히 도시에서 사는 생활이 너무 싫었어요. 책 한 권 사러 대형 서점에 가자면 적어도 한나절 이상씩 걸려요. 가서 사람에 부대끼고 책 사고 이러면 한나절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출근하자면 한두 시간 대중교통에 시달려야 하는 거고, 그런 생활들이 아마 견디기 어려웠지 않나. 그런데 이걸 어디 가서 해소하거나 어디로 가면 이렇게 살지 않고 좀 사람답게 사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농사다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고, 역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주고받다가 보니 우연히 양평에 알고 있는 선배 후배 통해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러면 여기 와서 같이 농사 짓지 않을래? 라고 해서 한번 지어볼게 왔다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1년 반 정도는 농사를 배우고, 또 1년 반 이후에는 좀 해볼까 싶어서 옆집 아저씨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보기도 하고, 온 농가밭에 풀을 키워서 동네 천덕꾸러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웃집에 할아버지가 감자 심으러 가면 너도 가서 얼른 감자를 심고, 모내기를 하면 너도 얼른 가서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따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와서 20년을 보낸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이런 자리에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오늘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강의록도 적어서 내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실은 임박해서 급하게 적어서 이제 오기도 많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진흥을 해서 잘 이렇게 바로 잡아서 책자로 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걸 적으면서 이제 저는 20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고, 또 오늘은 약간 어려운, 그리고 웬 뜬금없는 농사와 철학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러 왔는데,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제 스스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것들을 잘 전달할 만큼 지식의 깊이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서로 대면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묻고 제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듣기도 하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또 바로 잡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제 앞에는 카메라밖에 없고 스태프분들과
한 분이 와 계신데 아마 한살림 생협운동을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이미 사전 교육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제 얘기 안 들어도 뭐 이미 알아서 실천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좀 낯설고 서먹서먹한데, 제가 이제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진흥원이기도 하니까 혹시 농사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뭐라고 내리시겠습니까? 농사란 한번 물어볼까요? 농사란 사람과 땅이 어우러지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알고는 있죠. 농사가 뭔지는 알고는 있는데, 막상 농사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라면 농민들도 잘 정리를, 그거 뭐 땅에 씨앗 뿌리고 밭 갈고 수확해서 풍년 들면 농민들은 기분 좋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사, 진흥원의 선생님은 농사란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농사를 지어서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사람이 먹고, 하나는 씨앗이 되고. 네. 이상적이고 훌륭한 생각이긴 한데, 농민들은 새가 먹을까봐 요즘은 농약을 확 쳐버리지. 새를 포획하는 그물을 놓거나. 그리고 또 새가 한 알만 먹지는 않아요. 거의 다 먹죠. 특히 까치 같은 조류는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콩을 뿌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못 먹게 그물을 쳐놓으면 그 속을 파고 들어가서 먹어요. 그럼 이 콩새알의 동화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땅이 아마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교감,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하는 농사는, 저도 뭐 이런 과정을 겪었었고, 지금 농사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로 들어갈게요. 엄밀히 따져서 농사는 인위적인 행위잖아요. 그냥 숲, 산에 풀, 나무들은 그냥 지 맘대로 나고 자라고 할 텐데, 농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공적으로 작물을 선택하고 원하는 바대로 기르려고 하고 수확하고, 콩새알처럼 새에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싹싹 긁어서 돈이 되면 파는 거잖아요. 지금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판매를 못해서 난리였죠. 올 봄부터 그랬죠.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그걸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꾸러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상 대책을 세웠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비상 대책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농사란 사람이 자연과의 아주 뭐랄까 우호적인 교감을 한다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적당히 인간과 사람과 새와 또 씨앗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없어요. 요즘은 이건 또 말도 안 돼. 씨앗이 그 하이브리드 씨앗 그래가지고 종자회사가
그 다음 해에 절대로 요게 안 나오도록 건드려 놨기 때문에 반드시 종자회사 가서 그 다음에 씨앗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농사란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뺏어오는 거다. 강제로 뺏어오는 거죠. 그냥 뒀으면 거기가 숲이 되고 산이 될 텐데 거기에 싹 밀어버리고 사람이 원하는 식물을 심어서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는 자연으로부터 농민들이 경작을 통해서 뭔가를 뺏어오는 거라면 자연 입장에서는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뺏기기만 하면 이 자연은 지속 가능하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 많이 보셨죠. 그래서 반드시 지속 가능하도록 농민들은 뺏어온 만큼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돌려주지 않잖아요. 돌려주나요? 한살림 생산자분들은 돌려주겠죠. 왜냐하면 이미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 뺏어오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건 좀 험악하게 얘기하자면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뺏어왔으면 그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여기서 나가 볼게요. 이게 일단 유기농업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정의 내리다가 아마 1시간 반이 갈 것 같은데 물론 농사는 그냥 이렇게 농민들이 하는 경작 행위라고 보면 돼요. 물론 자연을 대상으로 자연 상당 부분을 땅과 함께 경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농사에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유기농업이라는 부분이 있죠. 한살림 선생님이시니까 유기농업 한 번 더. 유기농업이란 한살림 선생님은 이게 살리는 이게 좀 비슷한 말로 왜 지속 가능한 농업. 그런데 현실에서는 유기 재배에 적합한 그러니까 허용된 자재를 써서 생산하는 농업을 유기농업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진흥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역시 알고는 있어요. 이 농사가 뭐지? 라고 물으면 농사란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듯이 유기농업도 알고는 있는데 그 어떤 데 가면 제가 우리나라가 왜 친환경 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무농약 농업도 있고 유기농업도 있고 그전에는 저농약도 있었던 거 아시죠? 이게 아마 2014년도에 없어졌는데 농민들이 이거 없애라 그래서 그러면 테스트 무농약, 저농약, 유기 중에 제일 좋은 건 어떤 거예요? 유기농. 어떤 데 가니까 무농약을 제일 우수한 걸로 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농약을 안 치는 것처럼. 근데 이 유기라는 말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의 내리기도 어려운데 이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같은 의미 다른 말로 많이 정의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이제 한살림 선생님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친환경 육성법이
1900년도 말에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유기농업을 정의하기를 일체의 인공적인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인공적인 자재는 화학 비료, 화학 농약, 제초제 뭐 이런 화합성된 자재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땅이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경작하기에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래서 그렇게 된 땅에서 허용되지 않는 자재는 쓰지 않고 그렇게 생산하는 걸 유기농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저는 이게 정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고 그러면 다 유기농업인가요? 제가 말했던 처음에 딸기 재배해서 돈 좀 벌어야지 이런 이제 상업적인 유기농업인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전에는 유기농업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의식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제도권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제도 안에 테두리에 묶어두려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농약 사용하지 않고 비료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인공으로 어떤 걸 사용하지 않고 천연적인 걸로만 사용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다 유기농업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이폼이라고 있습니다.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인가 하여튼 그런 아이폼이라는 단체인데, 제가 이제 농민 단체에 소속돼 있는 지역에 그 모임도 여기에 가입이 돼 있어서 이 모임에 몇 번 간 적은 있어요. 몇 해 전에 아이폼에 이제 전 세계 유기농 하는 농민들이 모여서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라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며칠 하고 난 다음에 내린 정의가, 자연과 사람의 건강함이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농업 생산 체계를 유기농업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나라보다는 낫죠. 뭐 못하게 하고 하지 말고. 근데 자연과 인간의 건강함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생산 체계, 이 유기농업이라고. 우리보다는 약간 그 수준이 높은, 왜냐하면 우리식대로 그 친환경 육성법대로 유기농업을 정의해 버리면 굉장히 협소해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지금 현장에서는 유기농업 한다고 유박 비료주를 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소똥탭이 잘못 썼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쓴 소똥은 풀 먹인 소의 소똥이에요. 근데 그 인증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에서는 풀 먹인 소똥인지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였으니까 먹인 거지, 그걸 왜 증명하느냐. 이 우리나라 유기농업법에 의하면 소똥을 쓸 경우에는 그 소똥을 검사해서 유해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는 안 지었는데 제가 유기재배 인증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검사하는 데만 몇십만 원 드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검사비를 줘, 내가 할게. 농가 부담.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객기를 부렸죠. 내가 인증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소똥 들고 와서 이거 검사해 주십시오 이런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약간의 타협은 받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타협을 봤으니까 혹시 이게 대회로 나가면 쟤는 무슨 특혜를 주었나 이게 아니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기농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글자 그대로 한번 IFOAM이 정의를 내렸고 우리나라 친환경 육성법에도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가 있고 하지만, 이 유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농약은 알겠어요. 농약을 안 치고 재배한 거다. 이게 여기 함정이 있는 게, 그 대신 비료는 주거든요. 3분의 1, 그때 지금이 3분의 1이죠. 하여튼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일반 농사의 3분의 1 정도의 비료는, 화학 비료는 줄 수 있어요. 탁상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제가 농사 짓는데 일반보다 3분의 1을 줬는지 누가 알 거예요? 그리고 내가 3분의 1이 이제 농민인 저도 3분의 1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관리 감독하는 제도권에서 행정이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저농약도 마찬가지. 이건 더 골 때려요.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이 저농약은 농약을 조금만 친다는 거잖아요. 조금 얼만큼요? 그 누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저농약도 친환경 농업이고, 무농약도 친환경 농업이고, 유기농업도 친환경 농업이고, 그래서 한동안,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생협에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하죠. 친환경 농업이라고 농산물 시장에 가면 코너가 있는데 똑같은 가격이었어요. 생협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유기재배와 저농약과 무농약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유기재배하는 분들이 처음에 요 몇 년 새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농사 지으면서 5년 만에 유기재 인증을 받았어요. 초반에. 그리고 제가 농사 기농했을 때는 인증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예요. 그죠? 아마 이게 비말이 튀는데, 표시제해서 그냥 처음에 하얀 딱지 임시로 붙이다가 정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제가 유기재배 인증을 받았을 때 동네 유기농 하시는 선배 농민들하고 같이 거나하게 술 한잔 했었거든요. 축하한다고. 드디어 최고의 경지에 올랐네. 한 10년 지나니까 유기재배 하던 농민들이 학교 급식하면서 이 무농약으로 다 내려가 버려요. 이게 이렇게 무농약 재배를 3년, 5년 하다가 그 기술이 쌓이고 또 농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유기재배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유기재배가 지금 무농약으로 가버렸어. 힘들거든요. 근데 시장에 가면 값이 똑같거든. 지금 학교 급식이 그래요. 그래서 학교 급식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친환경 급식이죠. 지금 지자체마다 이제 광역이든 기초단위든 급식을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로 들어가요. 친환경 농산물 속에는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근데 99%가 넘는 게 농산물이 무농약 농산물일 거예요. 유기재배 하던 분들이 여기를 가요. 왜냐하면 농산물의 생협도 요즘은 이런 단어를 쓰더라마는 품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을 쓰면, 품위라는 게 뭡니까? 사람한테는 너 품위가 있니 없니 이러면 좀 격에 맞게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막 육두문자 쓰고 이렇게 하면 인격이 낮다, 품위가 낮다. 저 사람 품위가 왜 저래? 근데 농산물의 품위는 모양이 크냐, 반지르하냐, 이렇게 눈으로 봐서, 또 무게를 달아서 뭐 크고 잘생기고 뭐 예쁘고 뭐 이런 거겠죠. 다 이렇게 눈으로 봤는데,
그런 농산물의 선택이 옳으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유기농업을 하면 오이는 구부러져. 애호박도 구부러져. 왜냐하면 얘들은 원래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라면서 일자로 된 오이는 없어요. 이게 되려 이상한 모양이에요. 대부분의 오이는 이렇게 슬쩍 굽어요. 애호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시중에 친환경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굽거나 휜 애호박 오이 없죠. 왜냐하면 품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하니까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이 유기재배에서 무농약으로 가서 무농약에 허용된 뿌릴 수 있는 그 폭이 유기재배보다는 훨씬 넓기 때문에 약품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캡을 씌워버려요. 이걸 인큐 애호박, 인큐 오이라고 그러는데 시중에 마트에 가면 왜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딱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학교 급식도 다 아마 그렇게 들어오지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오이가 애호박이 딱 달리면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 다리 부러지 뼈 부러지면 깁스하듯이 탁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도 일정하죠. 그 다음에 딱딱한 플라스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가 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유기농업은 유기농업으로 안 치는 거죠. 살리는 농사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가진 동물이나 사람을 그 뜨거운 여름에 플라스틱 캡을 하고 뒤집어 씌워놓고 너는 키가 여기까지는 가야 되고 씌워놓고 보세요. 3일 만에 아마 이렇게 이상해질걸요. 그러면 애호박이나 오이는 멀쩡할까? 그런데 유기재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도 그렇지만 씌우라고 갖다 줘도 안 씌울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씌우자면 자재비가 엄청 들어가요. 다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거 다 씌웠다 뺐다 씌웠다 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재비와 인건비가 들어가면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는 그게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는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농산물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 급식이 받지 않으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게 다 그래요. 시중에 가면 그렇게 일자로 쪽 뻗은 거, 또 깨끗한 거, 흙 안 묻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무 뭐 씻고 뭐 수박도 요즘은 큰 거 안 먹으니까 다 4분의 1로 잘라서 랩 씌워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건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뭐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반대 운동을 하겠어요. 저 농사 짓기도 바쁜데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유기농업의 정의를 내리면서 제가 얘기가 그쪽으로 갔는데 이 유기라는 말은 저농약, 무농약처럼 유기라는 말도 한번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이게 유자가 뭐가 있다는 유자, 있을 유자예요. 기자가 기운 기자가 아니고 기운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틀 기자예요. 얼개. 이렇게 천지유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라는 말은 우주와 자연에 어떤 보이지 않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 얼개, 법칙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연에 있는 그 법칙, 그게 무슨 법칙이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환. 유기농업을 다른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순환하는 농업입니다. 물질 순환하는 농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지역에서 순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도 훨씬 덜 적게 쓰고 더 친환경적이고 유기적인 거죠. 그렇게 생산하는 농업을 유기농업이라고 하고 그렇게 생산과 소비하는 삶을 유기적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농촌과 도시가 관계 맺는 걸 유기적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유기농업 정신 속에는 들어있거든요. 품이라는 말은 없어요. 좋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농업을 한다 아니거든요. 자연과 사람이 같이 살려고 계속해서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이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그게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기농산물은 돈으로 금전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나 음식을 먹는 도시의 사람들, 소비자,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 유기농업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품위가 높은 농법이에요, 유기농업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의 상품으로 분명히 사람과 땅, 자연, 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생산물들을 자본주의의 공산품 보듯이 하나의 상품으로 품위,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 등급을 매기는 게 합당하면 따르겠는데 그 등급이 똑바르냐 굽었냐, 크냐 작냐. 저는 그래서 그런 이 유기농업이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 사회가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기농업 하던 농민들이 무농약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힘든 유기농업을 해? 그래서 경기도는 그래도 유기재배 인증 농가가 많은 편에 속했거든요. 뭐 거의 독보적으로 많았었는데 이제 나중에 후발주자 전라도나 이쪽 지역에 친환경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인증 농가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뭐 그렇게 이제 월등하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거의 유기 인증 농가는 경기도 지역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처가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생협운동이나 소비자운동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히 이제 교육되고 훈련된 분들이어서 생협 소비자분들은 이거 알거든요. 초창기에 우리나라 그 유기농이 1976년도 무렵에 시작돼서 이 무렵 우리나라에 정농회라는 생산자 단체가 있습니다. 1976년 무렵에 76년인지 7년인지 제가 정확지는 않은데 그 무렵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농민들이 모여서 성경을 앞에 놓고 이제 참회록을 쓰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비료와 농약을 준 농산물을 도시에 팔아온 것은 간접 살인을 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이 보기에 합당한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비료와 농약, 특히 제초제를 끊겠다. 라고 결의한 해가 이 무렵이에요. 되게 오래됐죠. 이게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초창기에 유기농업을 시작한 분들이었고 이분들이 만든 단체가 정농회예요. 정농회는 글자 그대로 바르게 농사짓는 모임인 거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때 정농회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100세 가까이 되셔서 얼마 전에 원경선 선생님 유기농업의
선구자 같은 분 돌아가셨고 오재길 선생님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최초의 유기농업이었어요. 근데 이분들 제가 정농의 회원이어서 농사를 몰라서 가장 그 짬밥 있는 단체 가서 배워야지 하고 가입한 단체가 정농회였거든요. 가면 강당에 머리가 허연 분들이 한 100여 명 앉아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나 둘 돌아가시고 1세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거죠. 그 정농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업이고 이분들은 모임을 할 때 뒤에 이렇게 의뢰의 경찰의 정보과 형사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70년도 당시가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농진청인가? 정부에서 하여튼 농업 관련 부서에서 농약 쳐라, 뭐 도열병약 쳐라라고 했을 때 안 치는 사람은 빨갱이인 거예요. 그 빨갱이 취급받고 정보과 형사의 감시받고 그러면서 지켜온 유기농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도권에서 받아들인 게 1995년이에요. 이 30년 가까운 이 긴 기간 동안 이분들은 그냥 진짜 개인의 의지, 신념 뭐 이런 걸로 이어온 거죠. 그래서 유기농업의 역사나 한살림도 생산자들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이런 농민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이분들 얘기를 저도 사석에서 이제 몇 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비료 농약을 못 주니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벌레 먹고 못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품위가 아주 낮는데 팔아야 되는데 이 벌레 먹고 못생긴 농산물을 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에 싣고 무조건 서울로 갔답니다. 갔는데 서울에 이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분들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와서 그 트럭 뒤에 싣고 갔으니까 얼마나 더 시들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걸 기꺼이 비싼 값에 사주는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농민들은 고마우니까 이분들하고 관계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살림,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그전에는 이제 여성민우의 생협, 이런 생협 운동들이 생겨나고 지금은 수십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매출액도 몇천억이 넘어가고 또 어떤 큰 생협은 뭐 1조 원 매출을 향해서 달린다 이런 거죠. 다 이 이후에 이런 분들의 그 뭐랄까 농사에 대한 열정, 희생, 헌신, 선구자적인 그런 선지자적인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업은 이런 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해요. 농업이 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논리에 휩쓸려서 가게 됐을까?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산 지는 얼마 안 되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뭐 1만 년 전인지 2만 년 전인지 몇천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천 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자연이라는 상대가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는 인간들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생산량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옛날에는 그랬겠지 그러지만 농사를 처음 지어서 지금까지 와 있는 이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농사에
품이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경제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그게 우리는 어쨌든 뭐 식민지도 거치고 전쟁도 거치고 이렇게 험하게 살아왔는데 어쨌든 근대화라는 산업화라는 자본주의라는 이런 기술과 과학과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한 고부터 농업도 이렇게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00년?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농업이 갔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단군 신화에 보면 뭐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동굴에서 100일을 버티니 인간이 됐더라. 호랑이는 못 버티고 중간에 나간 거죠. 나 이거 먹고 못 살아 이러면서. 근데 아마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살아남은 게 곰 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곰은 긍정적으로 그렸고 호랑이는 부정적으로 그렸고 그래서 우리는 곰 부족 후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렇게 그런 설화나 민화나 뭐 이야기들이 전해오는 건 자연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런 걸 해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양에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문화와 문명은 미신이 되고 그 자리를 이렇게 들어온 게 소위 말해 근대화 이후에 서양 문화 문명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낡고 미신이고 버려야 될 것. 근데 물 건너온 이제 서양 문물들은 새롭고 뭐 그런 거 좋고 이렇게. 근데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뭐 서양인들 뵐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동양이랑 비슷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농사짓고 그렇게 사회를 이루고 그렇게 부족을 이루고 시족을 이루고 살다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요거도 먹는 줄 알면서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고요. 칸트라는 철학자는 잘 알고 있죠. 데카르트가 한 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칸트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세상의 진리에 접근할 수 없어. 불가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은 대상을 제대로 알 수 없게끔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선미가 있다면 진은 인간은 절대로 다가갈 수 없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그 철학의 흐름들을 보면서 대표적인 철학자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든 직장을 다니든 선생님을 하든 고기를 잡든 어부를 하든 간에 칸트가 쳐놓은 철학 속에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칸트는 인간은 도저히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고 사물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진리를 못 가니까 우리끼리 합의해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 살면 된다. 그럴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18세기 철학자인데 그 이후에 온갖 세상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시스템, 국제기구, UN, 뭐 WTO 등등등등
그리고 도덕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칸트 이후에 칸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칸트의 틀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20세기 초반에 2차 세계대전을 하니까 그 20세기 초반에 기술 문명이 발달하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니까. 근데 이거 웬걸 수백만 명을 죽여버리는 전쟁이 막 연거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그래서 칸트의 철학이 현실적으로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그런 국제기구를 만든 거죠. 이거 다 칸트의 철학을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칸트나 데카르트를 말씀드렸던 건 서양은 근대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와 자연을 분리시켜 왔어요. 서양도 우리도 무속 신앙이 있었지만 서양도 마찬가지에 연금술사가 있었고 머리 이렇게 까만 망토 두르고 그 있었잖아요. 가마솥에 뭐 이렇게 개구리 넣어서 이렇게 끓이면 뭐 그 마법사. 거기도 그게 전통인 거예요. 기독교 전통인 거고. 이게 종교인지 과학인지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게 뒤섞여 온 거죠. 그래서 근대화 이후에 그런 것들을 깬 사람들이 데카르트고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그러나요? 뭐 그리고 그걸 세계를 지배하고 아직도 그 길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칸트잖아요. 우리는 칸트가 쳐놓은 그물망 속에 살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면 농업도 그래요. 그 서양의 이분법 이후에 농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데 생산력이 아주 낮았을 거 아니에요. 낮다가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저 이렇게 남아메리카 가보니까 거기는 뭐 원래 거기에 이제 문명들이 있었을까 잉카도 있고 뭐 이런 원래 원주민들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 바닷가 칠레 앞바닷가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뛰어다가 이제 밭에다 넣는 걸 보고 그걸 처음 봤대요. 항해 이후에.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이제 그 칠레 부근에서는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교차해서 흐르는 엄청난 바다 물고기가 살고 있는 곳인데 그걸 먹으려는 새들이 몰려들고 새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섬에다가 똥을 쌓아 놓은 건데 그게 쌓여도 있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아노라는 건데 유기 재배의 최고로 비싼 퇴비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는 유럽에서 배 타고 와서 그거 새가 눈 똥 서로 캐가려고 하다 싸움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정도로 농사에 이용하는 퇴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다가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드디어 그 바닷가에서 소똥을 빼앗아 오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전쟁 통해 질소비 일어나 이런 그 무기를 1, 2차 대전에 무기를 만들던 공장들이 전쟁 이후에 다 농사짓는 비료, 농약, 제초제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쓰는 무기 대신 그런 것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20세기 초반이에요. 1900 몇 년 이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런 세상이 오면서 농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농업에도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귀농해서 딸기를 이제 따라온 사람들이 두당 10,000원짜리 고객님으로 보이더라 그랬는데 그때 이후에 농사에 이제 경제 개념이 들어간 거죠. 효율, 경영, 경쟁, 투자 대비 뭐 산출량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규모 단작 농장 플랜테이션이라는 농장들까지 생기고
급기야는 유전자 조작 식물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게 19세기 초반이니까 20세기 초반이니까 1900년도에 초반에 1차 40년도경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 무렵에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농업은 이제 산업의 한 분야로 들어선 거죠. 그때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했어요. 자연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네? 근데 많이 이용하면 인간이 더 풍요로워지니까 그게 곧 선인 거예요. 그런 걸 기초를 제공한 게 서양의 우주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버린 철학적 근거예요. 그전에는 엄두도 못 냈어요. 그전에는 정말로 콩새알처럼 살았죠. 왜냐하면 나도 살고 자연도 살고 농사도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질소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과학이 있으니까 자연을 이제 어떻게든 개발해서 그 최대한의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가는 거죠. 무분별하게. 땅 속에서 석탄을 캐내기 시작했고 석유를 캐내서 농사에 이용하기 시작했고 비닐하우스 농사가 시작된 거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왔어요. 흘러오다가 유럽의 농민들이 불과 3, 40년이 안 돼서 이상하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이제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은 벼를 비면 일정 정도는 다음에 씨앗으로 남기잖아요. 유럽에서는 밀을 수확하면 밀씨를 다음 종자로 쓰기 위해서 남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종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을 뿌리면 그거는 싹이 안 터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유럽의 농민들이 대답과 대책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대대로 대대손손 밀농사를 지으면 일부분을 남겼다가 그 다음에 씨앗으로 썼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안 된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 물었던 사람이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61년도에 태어나서 1925년도에 죽은 사람이에요. 독일 분인데 지금은 그 땅이 아마 오스트리아인가 스위스인가로 해서 그때는 왜 구획 구분이 그렇게 분명치 않아서 전쟁 중이기도 하고 이분을 찾아갔어요. 밀이 이렇다, 밀씨앗이. 이유가 뭐냐? 슈타이너 박사가 한 말이 우리 아까 말했던 유기농업 그 말을 똑같이 했어요. 화학비료 쓰지 말라고. 화학 농약 쓰지 말라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밀의 생명력은 점점 퇴화될 것이고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근데 그때까지 농민들은 비료를 쓰면 엄청 편하죠. 퇴비를 만들면 1년 내내 그 퇴비를 발효시키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요소 비료 한 포를 사다가 뿌리면 얼마든지 배추를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달려드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 저희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만은 독한 풀을 뭐 끓이고 달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게 수고 안 해도 그냥 농약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같으면 그걸 이용해서 아예 그 식물 자체를 곤충이 먹으면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면 밀의 생명력은 영원히 살릴 수 없다라고 루돌프 슈타이너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농사에 대해서 혹시 루돌프 슈타이너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선생님 들어보셨죠? 전혀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흥원의 분들은 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사실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도 있어요. 루돌프 슈타이너 시대에 유럽에 아주 착한 공장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이 일을 하고 오면 아이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한 사장님이니까 아이들을 다 데려와라. 내가 엄마 아빠가 일할 동안 아이들을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칠게 라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를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루돌프 슈타이너예요. 그래서 그 슈타이너의 교육 철학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 공장 이름이 담배 공장이었거든요. 담배 만드는 공장 이름이 보이실란가? 발도로프. 담배 공장 이름이 발도로프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안학교 이름이 발도로프 교육인 거죠. 이 대안학교가 슈타이너의 교육 철학에서 나왔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은 15분 남았네. 어쨌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건 루돌프 슈타이너가 그때 말했던 농사를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그 얘기대로 따라서 짓던 분들이 나중에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는 농사 방법을 이렇게 이름 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생명 역동 농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거 생명 역동 농업이라는 이름은 정농의 선생님들이 지으셨어요. 초창기에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요 강의를 듣고 어마무시하게 생명 역동 농업이라고 이름을 지으셨고 원래 유럽에 가면 바이오 다이나믹이라고 하고 요 바이오 다이나믹 농장에 나온 농산물은 데메타라는 상품 뭐라고 하죠? 브랜드를 붙여요. 데메타라는 이게 안 나오는 건가? 데메타라는 상품을 붙이는데 요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이름인 거고 요걸 따와서 혹시 유럽에 뭐 어디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일이 없고 예전에 보셨으면 가면 왜 뭐 유기농 이제 유럽은 바이오라고 그러니까 올가닉 이런 거 이제 사러 가면 꼭 매장 한 구석에 특별하게 보기 좋은 자리에 데메타라는 요 상표가 붙은 뭐 버더주니 이런 농산물 치즈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바이오 다이나믹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보시면 되고 가격은 엄청 비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의 농민들이 이 루돌프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잖아요. 이론적인 철학을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건축, 스위스가 있는 괴테아눔이라는 내가 말하는 방식의 건축을 괴테아눔, 그 다음에 예술, 의료, 인지, 의료. 루돌프 슈타이너의 철학을 우리가 인지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지학은 그냥 사람에 대한 지혜예요. 뭐 철학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철학. 무슨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철학. 대답 안 하시려고 그래요. 슈타이너의 인지학. 그러니까 루돌프 슈타이너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바이오 다이나믹 농사의 철학이 나왔고 루돌프 슈타이너가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라고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이 나왔고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육인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열 몇 군데 학교가 있을 거예요. 비인가 학교이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병원이 없는데 슈타이너 박사에 의해서 나온 인지의료 병원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거기를 의사 몇 분이서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아마 독일이나 스위스 가서 그 병원을 봤는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뭐 한두 시간 기다렸다 의사 선생님 5분이 뭐야? 그냥 잠깐 이렇게 의사 선생님 얘기 듣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래 있으면 안 되죠. 거기도 이제 두당 이렇게 돈벌이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인지의료의 철학을 가진 병원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환자는 충분히, 그리고 또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는 저승길 남아있는 가족들의 애도와 또 이별의 순간들을 충분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엄숙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병원이 다 시설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런 병원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슈타이너 박사는 교육, 천문학, 의료, 농사 이제 안 건드린 게 없어요. 근데 슈타이너 박사는 농사를 짓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924년도에 유럽의 농민들이 너무 바쁜 뭐 3,000회 이상 강의를 하고 다니셨으니까 너무 바쁜 슈타이너 박사를 잡아와서 강제로 납치해서 어느 백작 농사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백작 집에 가둬놓고 농민들한테 강의를 해라. 그래서 10열흘 동안 8회에 걸쳐서 농사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농사란, 유기농업이란, 식물이란 어떻게 존재하는가, 농사의 본질에 대해서 열흘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저도 돈 벌고 싶고 집 사고 싶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고 싶고 그때마다 가다가 아닌 것 같은데 가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만난 책이 이 책이에요.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이라는 책인데 이건 생명 역동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이제 꽤 지금은 한국에 있거든요. 이 농민들이 원리서처럼 참고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1924년도에 슈타이너 박사가 농민들한테 거의 납치되다시피 해서 10일 동안 강의한 걸 그대로 옮겨놓은 강의록이에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1925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너무 서론이 길었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해볼게요. 근데 슈타이너 박사에 의해서만 생겨난 농사 방법이 생명 역동 농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 역동 농업이 뭔데? 그리고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이라는데 인지학은 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쉽게 설명드리자면 농사라는 의미의 농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자나 우리 글은 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세종대왕님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를 만드셨는데 그 자음과 모음 속에는 우주 삼라만상의 온갖 것들을 이제 담았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어쨌든 농자를 보면 이거 맞나요? 이렇게 돼 있죠. 농사농. 요 글자가 요 위에 자는 곡자고 밑에는 진자예요. 요거는 이제 뭐 노래하다 이런 뜻이고 요거는 별이에요. 별 진자. 옛날에 사람들이 문자를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거기에 뭐 모양을 따든 의미를 담든 했을 텐데 굳이 농자를 쓰는데 노래하는 거하고 별을 넣었단 말이에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아까 얘기한 농사 바이오 다이나믹의 핵심은 이 별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옛날 의미대로 풀면 별의 노래인 거죠. 바이오 다이나믹에서 얘기하는 농사의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왜 별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기서 말하는 별은 그냥 달, 뭐 토성, 목성 다 포함해서 그냥 별이라고 그럴게요. 우리는 뭐 행성, 항성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농사를 10년 이상 짓고 사실은 전 그때마다 틈틈이 이 책을 봤지만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농법 책이 아니에요. 세계관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책인데 처음에는 몇 번씩 덮다가 다시 열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농사 경험이 이렇게 쌓이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식물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잎을 먹고 뿌리를 먹고 꽃을 먹고 열매를 먹고. 그 4가지로 분류된 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임의로 분류된 건 아니에요. 별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 있는 별들은 지구와 관계 속에서 기운을 4가지 기운을 가지고 지구와 교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5분, 1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별 기운이 지구의 흙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맺을 때도 있고 별 기운이 물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있고 빛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있고 열과의 관계를 맺을 때가 있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행성, 별, 별자리, 달, 해까지 포함해서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 4가지 성분을 수시로 때에 따라서 어떤 땐 흙에, 어떤 땐 물에, 어떤 땐 불에, 어떤 땐 열에 그 영향을 받은 식물 우리가 아까 말했던 흙에 영향을 줬을 땐 뿌리, 꽃에 영향을 빛에 영향을 줬을 땐 꽃, 열의 기운이 뻗쳤을 땐 열매, 토마토, 고추, 가지 이런 호박, 물의 영향을 받았을 땐 잎, 우리가 먹는 상추 뭐 이런 잎채소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식물들이 다 색깔이 있잖아요. 장미는 빨갛고 해바라기는 노랗고 사과도 빨갛고 이 우리가 먹는 엽채류 채소들은 녹색이고 파란색이고 진녹색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다이나믹이나 생명 역동 농업을 오래 하신 농민들 보면 이 해바라기는 우리가 태양의 꽃이라고 알고 태양을 닮아서 천만의 말씀 이건 목성의 기운을 받아서 노란색, 흰색을 섞어서 띈 꽃이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는 화성과 밀접하게 영향을 받아서 빨간색을 띈 거예요. 우리가 먹는 치커리 이런 채소의 녹색은 토성과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 식물이 성질이 4가지로 분류되고 꽃의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각각 열매 색깔도 다르고 이건 지구 안에서 결정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지구 밖에 어떤 행성들과 별들과의 관계에서 별들이 준 선물이에요.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들을 보면 덩쿨 식물도 있고 1년 살다가 죽는 1년생 식물이 있냐 하면 오래오래 사는 다년생 식물도 있는 거잖아요. 나무처럼 겉이 두꺼운 식물도 있고 가는 식물도 있고 땅을 기는 식물도 있고 직선으로 자라는 식물이 있고 키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이건 다 어느 별과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식물의 색, 식물의 성질, 식물의 모양 이건 다 별 기운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결정되는 건 없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번식력 그것도 지구에서 어쩔 수 없어요. 달이 주는 기운이에요. 이건 역시도 우리 옛날에 옛날 농사 짓던 분들은 알아요. 씨앗을 뿌릴 때 보름달 3일 전부터 씨앗을 뿌려라.
그물일 때 씨앗을 뿌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름달이 뜰 무렵인데 비가 와. 비가 온다 그래. 그때는 씨앗도 농민들이 씨앗 뿌리는 날이죠. 지금까지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름달과 구름달 이게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데 사람한테는 여성들 생리 주기도 비슷하게 한다 해죠. 29일인가?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최후에 지구에서 가장 그 진화가 되면서 최고 진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생명체잖아요. 식물은 진화 단계가 가장 낮은 1차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이 생존하는 전제 조건이 그리고 번식력을 관장하는 게 달이에요. 그래서 달이 둥글고 달빛이 강렬하게 지구에 맺힐 때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 달빛을 빗물이 실어 날라요. 그럴 때 씨앗을 뿌리면 이 엄청난 생명력이 움튼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농민들은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알기를 보름달이 떴을 때 씨앗을 뿌려라 라는 말이고 지금까지도 그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로 달빛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험 정신이 강한 농민들은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실험해 보는 분도 있어요.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물에 뿌려보고 보름에 뿌려보면 되니까. 그러면 달은 식물의 번식과 성장을 관장해요. 별은 지구 위에 있는 식물의 모양과 색깔과 성질을 관장해요. 그러면 지구에서 식물은 하는 역할이 뭘까요? 거의 없죠.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태양이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건 알잖아요. 태양도 말하자면 별 기운인 거죠. 그래서 관심이 조금 동하신다 싶으면 다음 제가 기회에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루돌프 슈타이너가 말한 게 식물의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별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침판은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나침판을 이렇게 요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얘는 왜 남과 북을 항상 가리키지? 거기에 답이 없죠. 지구라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식물의 색깔과 모양과 식물의 번식이 식물 자체 안에 지구 안에 땅 속에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 밖에서 오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돌프 슈타이너가 농업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자연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물 자체 우리도 있죠. 나락 하늘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가 별이 동원돼서 그 기운을 받은 땅이 도와줘서 그리고 농부가 조금 힘을 보태서 농사라는 경작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게 식물이에요. 그냥 얘의 품위를 높이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식물을 근본적으로 대할 때 너의 존재가 온 우주의 모두가 협력해서 만든 생명체구나. 그렇게 돼야 되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참외다운 참외, 토마토다운 토마토. 그냥 그답게 둬야지 유전자를 건드려서 토마토를 무슨 호박만하게 만든다거나 이게 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 박사는 지금까지 서구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 분리된 사고, 데카르트나 칸트로 이어져 왔던 자연과 나를 떨어뜨려서 사고했던 거에서 큰일 난다. 이게 자연을 도구로 이용하는 즉시 자연은 인간에게 식물의 생명력을 퇴화시킬 거다.